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쌤입니다. 이번에 4월 학력평가, 5월에 실제로 봤지만 이름은 4월 학력평가죠. 생활과 윤리 학력평가 한번 쭉 풀어볼 거고요. 저는 전문학 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학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면서 갈 거니까 웬만하면 중간에 틀린 문제만 막 보면서 막 중간에 맞은 문제를 스킵하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오면서 쌤이 제시문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봐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쯤 까먹었을 만한 정보들도 최대한 많이 전달드리면서 쭉 해설을 이끌어 나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하자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까지도 엄청 쉬운 시험도 아니었다. 소위 말하는 조금 지엽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념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을 충분하게 반복해가지고 계속 회독하면서 잘 따라온 친구들, 확실하게 외워준 친구들, 전반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야. 하지만 지엽적인 내용들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도 잘 외워도 라고 얘기했던 거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 아마 무난하게 소화할 만한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그 저스트 디스를 한 번 정도만 받거나 이런 친구들은 제가 분명히 말했음에도 기억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문제를 틀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보면서 쫙 한번 되짚어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1등급까지 45점이었던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6월 평가원에 이 정도 난이도로 문제가 나왔다면은 N수생들까지 껴들어가지고 제대로 시험을 봤더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 48점, 좀 높았다면 50점까지도 1등급 컷이 끊길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윤리학은 도덕적인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소위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건 의미론이라고 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목하는 건 논리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메타윤리학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윤리학자는 근데 윤리학이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 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 원리라는 걸 응용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제공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실천규범 윤리학에 해당이 돼요.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실천규범 윤리학한테 하는 얘기를 지금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뭐뭐를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1번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강구한다. 이거 되게 거의 처음 나온 선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진화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거.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도덕을 설명해야 된다고. 도덕 과학적 접근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도덕 과학적 접근. 소위 자연과학에 나와 있는 진화론이라든지 혹은 신경학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해서 신경윤리학도 있고 진화윤리학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진화윤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에도 실천규범에도 어느 거에도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틀린 선지라고 보면 되겠고 2번 도덕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이 얘기는 이제 기술윤리학이 하는 얘기죠. 기술윤리학이 이제 도덕현상을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탐구하면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메타에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 규범을 연구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중시하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기 때문에 3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규범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 쪽에 조금 더 가깝지만 실천 규범 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랑 대부분은 보편성을 공통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도 실천 규범 윤리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5번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게 메타 윤리학이 할 법한 얘기죠. 도덕 명제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정확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도덕적인 명제가 있어. 살인하는 것은 나쁘다. 혹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혹은 우리는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도덕 명제들을 분석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명제에 혹시 논리적인 어떤 오류가 없는지 혹은 이 단어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건 메타윤리학이기 때문에 실천규범윤리학의 도덕 명제에 대해 가지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걸 핵심 과제로 삼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5번 선지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실천규범윤리학은 도덕 명제
문제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전혀 접근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실천규범윤리학은 아무래도 도덕 명제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도덕 명제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가지고 당위 판단을 내려준다라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규범윤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확하겠어요.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번 문제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메타윤리학이랑 실천규범윤리학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면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은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 나오면 사실 거의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은 이거 중요하다, 외워야 된다.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 기본이고 두 번째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자유주의든 중도주의든 보수주의든 다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쾌락적 가치, 즐거움, 그냥 쾌락만을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성적 자유주의.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다. 출산 강조하면서 시작했고요. 보수주의 냄새가 나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결혼도 강조하고 있고요. 출산을 의도해서 행하는 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출산과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수주의에 해당이 되죠. 성적 보수주의. 그러면 자유주의랑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인 동의는 무조건 기반이 돼야 되고 해악 금지의 원칙도 무조건 기반이 돼야 되고 여기를 자유주의가 기본으로 깔고 쾌락적 가치 추구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요거에다가 깔고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중도주의. 그러니까 중도주의도 요거 두 개는 기본으로 동의하면서 사랑 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보수주의는 요거 동의하고 사랑 얹고 그 사랑이란 건 결혼한 부부 간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출산도 의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자유주의. 성의 쾌락적인 욕구보다 생식적인 욕구가 중시돼야 된다. 딱히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죠. 생식이란 건 결국 출산이랑 관련이 있는데 쾌락적 욕구보다 생식적 욕구를 중시한다기보다는 생식적 욕구보다 오히려 쾌락적인 욕구를 더 중시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거고요. 생식적인 욕구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2번 자유주의. 성은 어떠한 도덕적 제약 없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도덕적 제약이 없지 않죠. 여기 적혀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도덕적 제약이란 게 자유주의에도 있다고.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다 도덕적 제약은 둘 다 기본, 셋 다 기본으로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3번 보수주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남녀 사이의 성은 언제나 도덕적이다. 그렇지 않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남녀 사이의 성은 언제나 도덕적이다는 얘기는 중도주의에 해당된다라고 해당돼도 틀려.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려. 중도주의 같은 경우에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녀가 성을 관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도덕적인 거 아니야. 중도주의도 요거 두 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건 중도주의 입장에서도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보수주의 입장에서도 다 틀린 선지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언제나 도덕적이지 않다. 4번 보수주의. 혼전성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3번 조금만 더 얘기하면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 너무 당연하게도 이거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랑을 확인하고 말고가 떠나가지고 결혼이랑 출산을 무조건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중도주의 입장에서도 틀렸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준 겁니다. 보수주의 혼전성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성이지 이게.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는 출산이 전제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 왜냐하면 보수주의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거든. 결혼도 무조건 거쳐야 되거든. 그리고 출산을 무조건 의도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 전제돼도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라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5번 갑을 자유보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거는 보수주의는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남녀가 해야 된다고도 보수주의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의도해야 되고 자발적 동의도 해야 되고 해악 금지의 원칙도 준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주의 입장에선 사랑이라는 것도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입장에서 틀린 거지.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만 지키면은 굳이 사랑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 사랑 안 해도 이 두 개만 지켜주면 성관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유주의라서 갑이 확실히 틀려서 5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잡아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이 될 거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시민 불복종 문제가 나왔으니까. 3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인도로 고른 것은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 여기부터는 진짜 중요하죠. 이 정의의 원칙을 시민 불복종에게 써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가면 벌써 답이 나온 겁니다. 롤스고요. 롤스 입장에서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정의의 원칙이 헌법도 규제하고요.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모습도 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롤스가 시민불복종을 얘기를 할 때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헌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은 불복종 대상이 되지 않고 롤스 입장에서 불복종 대상은 뭐야? 헌법 말고 일반적인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명령 같은 것들 중에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애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 지도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도가 되고 정의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고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절대로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저스트디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항상 시민불복종은 공공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모든 사회의 정의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개인 이익, 집단 이익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대신 시민불복종은 항상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질서의 기반에 깔려있는 게 뭐야?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라고. 그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 뭔데? 이퀄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억,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정의로운 감정은 정의의 원칙을 당연히 이 사회의 제도나 법이나 정책 등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로운 감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맞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 이거 보세요. 이 법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입법행위를 한 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동네방네 떠벌리는 방식으로 시민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의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법을 없애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정의감에 따른다면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행동이 맞는 거죠. 니은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입헌체제를 안정되게 하는 안정하는 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체제를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헌체제라는 게 헌법에 입각한 체제라는 뜻이거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정의의 원칙이 잘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이지 절대로 시민불복종은 입헌체제를 파괴시키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시민불복종은 입헌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작용이 막 심각하거나 그런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롤스에 따르면. 디귿,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이 뭔데? 여기 적혀 있어.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다.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의의 원칙을 사회에서 실현시키려고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지. 롤스 입장은 그렇죠. 디귿까지 맞습니다. 종교적 교설은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예 알라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민불복종을 하면 안 된다고. 시민불복종은 무조건 뭐야?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 교설은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쌤 지금 해설을 듣고 종교적 교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혹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기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위험합니다.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을 다시 보셔야 돼요. 시민불복종 파트로 가가지고 필기한 거 체크하세요. 제가 분명히 요 얘기들 다 언급하고 넘어왔으니까 반복해가지고 회독하시면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 시민불복종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은. 4번,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에선 생명윤리, 사회불평등,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사람 사회자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순간 끝났어요. 담론 윤리를 주장한 하버마스다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버마스가 공론장이라는 걸 엄청 중시했어. 우리 모두가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 그게 뭐 인터넷도 될 수 있고 백분토론도 될 수 있고 가족 식탁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능력을 기반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담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논증적인 토론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합의해 나가야 돼. 정확히 말하면 그냥 합의가 아니라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서.
다수결 아니야.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그러면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진실성을 가지고, 진실성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등하게 논의에 당연히 참가를 해야 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버마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해야지. 당연히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야지. 담론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지. 상대방이 나랑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상대방을 기만하면 안 되지. 그게 진실성이에요. 그게 진실성.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라는 얘기는 보통 다른 편으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진리성이라고 불려집니다. 논리적으로 아예 오류인 내용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사실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방을 기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보통 우리가 진실성이라고 부르죠.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뭉뚱그려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4번 논증적인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당연히 제시해야지. 아니 근거도 제시 안 하고 주장을 하면 되나? 당연히 합리적인 토론 과정에서 나의 주장이 확실하게 있으려면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합의를 위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말해야죠.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랑 토론을 해보고 내 근거가 훨씬 더 우세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내 의견이 관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만한 내용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이 훨씬 더 깔끔해. 다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거에 동의하고 나도 설득됐어. 그러면은 내 의견이 철회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담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하면 전형적인 비판형 문제죠. 보통 비판형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 뭘까요? 국가는 자연적이고 개인에 앞선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국가가 자연적이라는 표현에서 사실 누구냐가 딱 나온 겁니다. 국가는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존재다. 뭐 계약이라든지 혹은 필요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탄생한 거라기보다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존재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 개인은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하고요.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는 인간 이해의 존재이다 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중요해. 이 제시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국가는 자연적이고 개인에 앞선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 이게 실제로 시간 순서로 따지면 당연히 개인이 먼저 태어나고 국가가 다음에 태어났어. 근데 여기서 국가가 개인에 앞선다는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적 명모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기억하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뒤를 이은 더 윤리를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맥킨타이어예요. 맥킨타이어가 엄청 강조한 개념이 뭐예요? 서사적 자아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독립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다. 공동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개인보다 더 중요할 때도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개인보다 중요하다. 전체는 부분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맥락을 아리스토텔레스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선지예요. 각 개인은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야? 개인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국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가 우리의 최고선, 즉 행복이랑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가의 목적이 바로 개인의 행복을 실현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인간 이하의 존재야. 왜? 인간의 본성은 원래 국가에 참여하게 돼 있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국가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존재거나 혹은 국가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 동물이거나 혹은 인간 이상의 존재, 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를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국가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자는 동물이거나 신이다.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국가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형성된다. 끝났어. 일반 의지란 표현 나오면 이걸 누가 쓴다? 루소가 쓴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일반 의지라는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계약을 통해서 각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국가에 양도한다. 이 표현도 제가 사회 계약론 할 때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루소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힘을 사회에 다 양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이 모든 개인들에게 받은 완전한 힘을 통해 가지고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요. 그런 맥락에서 루소가 사형제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사형제도 결국 인간의 생명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인 거야. 사형제라는 건 결국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함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생명권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힘과 권리를 국가에다가 다 넘기면 국가가 사형제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역으로 보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넘기면서도 모든 걸 안 넘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받기도 하는 거예요. 루소가 할 때. 병. 국가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끝났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홉스지. 만만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다수 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사회 계약론자고. 둘 다 사회 계약론자. 계약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뭐라고 불러? 본성론. 통치자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 권력을 지니는 게 통치자야. 그 절대군주제. 이걸 주장했던 게 홉스기도 하죠. 그럼 순서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과 루소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번 A부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루소한테 하는 얘기예요.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 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해. 루소나 홉스 같은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국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지로 적합하지 않고요. 2번 B, E 같은 경우에는 루소랑 홉스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하는 얘기인데 국가 안에서만 구성원들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간과하지 않죠.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개인은 국가 없이 자기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 개인이 본성을, 정확히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본성은 이성인데 이 이성을 잘 실현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거든. 근데 국가 안에서 이성을 잘 실현해서 덕을 갖출 수가 있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오히려 국가 안에서만 구성원들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간과하지 않고 중시하는 사상가라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C 같은 경우에는 홉스가 루소한테 자연 상태에서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짐을 간과한다.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홉스가 루소한테 말하기에는 루소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과하지 않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홉스든 로크든 루소든 사회계약론자들은 다 동의하는 표현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4번 D 같은 경우에는 루소가 홉스한테 하는 말인데 입법권은 통치자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이거 맞는 얘기지. 왜? 홉스한테는 입법권은 통치자한테만 있거든. 왜? 홉스는 절대군주제이기 때문에 입법권이나 사법권이나 이런 기본적인 권력들을 주권을 소위 말하는 군주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홉스의 입장이라면 루소는 무슨 입장이지? 직접민주주의야. 루소는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라서 모든 시민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주권은 시민들에게 있지 왕 한 명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권이라는 엄청 중요한 주권 중에 하나도 루소 입장에선 통치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구성원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홉스는 아니야 통치자만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루소가 홉스한테 하기 딱 좋은 비판인 거죠. 이거는 작년 수능 문제로도 나왔었습니다. 5번 F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홉스한테 하는 비판인데 국가 권위의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홉스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해야 되는 비판이지 자연적으로 발생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만들어지면 국가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고 홉스나 루소나 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가 생긴다는 입장이고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이 문제를 별로 틀릴 일이 없죠. 그러면 5번도 마무리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6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아니 이 6번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6번 문제가 오답률 2위던데 왜 그런지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파트에서 하이데거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저스트디스 때도 하이데거 얘기를 꽤 길게 하고 넘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탈음패라는 단어의 뜻도 알고 있어야 되고 탈음패라는 게 하이데거의 논리들 중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개입이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한번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탈음패라는 건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면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탈음패라는 거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려운 뜻이 아니야. 이 탈은폐라는 게 원래 기술의 본질이거든. 기술의 본질인데 원래 기술이라는 게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디 그 바닥에 뚫려 있는 조그만 구멍에서 검은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는 걸 봐봐. 갑자기 까만 물이.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니까 활활 타.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산업혁명 이전에 농업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불이 붙는 물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까만 물이고 냄새가 나는데 불을 붙이니까 타네?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했어?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걸 얻으려고. 이 기름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이 검은 기름, 오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증기기관을 돌리는 기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까만 물, 오일이라는 게 감춰져 있었다고. 감춰져 있어.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몰랐다가 이 증기기관이란 기술이 발명되면서 이거 기름을 여기다가 넣고 불을 붙이니까 증기기관차를 돌릴 수가 있네. 공장을 돌릴 수가 있네. 이런 거를 드러냈다는 거지. 뭐가? 과학기술이 드러낸 거야. 그럼 원래 과학기술이라는 거의 본질이 탈은폐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드러내주는 게 과학기술의 역할. 그게 탈은폐라고. 탈은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이걸 탈은폐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있잖아. 요즘에 현대 과학기술의 탈은폐 방식이 옛날의 기술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을 다 자원으로만 취급하는 데 있는 거야. 요즘에 현대 과학기술은 옛날에는 그래도 막 그런 걸 만들었잖아. 왜 풍차 같은 걸 풍차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물레방아 이런 걸 만들면은 자연을 막 파괴하거나 그런 과학기술이 아니었다고. 옛날에 있었던 과학기술은. 근데 요즘에는 이 현대 과학기술이 철저하게 이 도구로서만 모든 인간이나 자연을 접근한다라는 거에 하이데거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대 과학기술이라는 거 그 자체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대 과학기술은 탈은폐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야. 인간도 자기의 그냥 부품으로 만들려고 자꾸 시도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자기를 좀 더 빠르게 돌리고 돈을 좀 더 빠르게 뽑아내고 에너지를 좀 더 빠르게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의 현대과학기술의 탈은폐 방식에 완전히 제압된 현대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자꾸 닥달을 해. 에너지 내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성적 내놔, 1등급 내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현대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자꾸 자연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에너지 내놔, 더 많은 전기 내놔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게 되기도 하고요. 인간들도 그 안에서 부품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리하여 자연은 현대기술에 의해서 쓸모 있는 부품으로 환원이 돼버려. 자연을 그냥 부품으로만 취급하면 돼? 안 된다는 거야, 하이데거는. 근데 현대과학기술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인간의 현대기술로부터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여 변형시키고 저장하라는 도발적인 요청을 받고 있으며 자꾸 현대과학기술이 인간한테 요구를 해. 자꾸. 야, 안 내나? 야, 빨리 내놔. 인간도 계속 압박감을 느껴요. 현대과학기술이 계속 우리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더 많은 에너지 내놔. 더 많은 돈 내놔. 그렇게 주문받는 대로 행동하여 현대기술의 인간조차도 현대기술의 근원적인 부품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현대기술에 종속되어 버렸어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술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깊이 고민, 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이 기술이란 게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술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받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하지 않나? 기술이란 걸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이데거가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 거야.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인간이 오히려 지배돼 버리고 기술이 악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고민하고 이 현대과학기술이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걸 항상 고민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돼라고 하이데거가 주장을 한다는 거지. 하이데거의 얘기입니다. 탈은폐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하이데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인간은 현대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환원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인간이 현대기술의 부품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은 현대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안 자유롭다고 지금. 이게 숙고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종속이 돼버린다고. 지금 당장 자유롭지 않은 거죠. 현대기술은 인간이 성찰해야 할 가치 판단의 대상이야. 그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거지. 현대기술이라는 거의 탈은폐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고 악하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거고 현대기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연을 은폐하는 게 아니라 뭐야? 탈은폐하는 거라고. 탈은폐. 자연이 감춰져 있던 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이걸 부품으로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더 끌어내려고 끊임없이 탈은폐를 하고 있는 게 현대 과학기술이라고. 은폐가 아니라 탈은폐다. 탈은폐.
리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왜 음패랑 탈음패의 구분을 짓지 못하니까 타름패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들으시면 대충 아시겠죠?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갑을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인과 예로서 타고난 선한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선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인과 예까지 나왔으면 유교인 건 확실한데 타고난 선한 마음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성선설 사상가인 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욕망을 적게 해야 된다. 소위 유교든 도가든 불교든 사욕을 극복해라.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맹자가 사욕을 극복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욕망을 적게 해라. 이거 한자로 뜻이 뭐냐면은 과욕이란 단어예요. 쌤, 과욕은 욕심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과욕 부리지 마라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아니, 그 과욕도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욕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다른 단어야. 이거 여기 과자는 불과하다 할 때 과자야. 적을 과자야, 적을 과자. 그래서 욕심을 적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맹자가 그걸 주장을 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을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이거 뭐야? 이건 기억해야지. 상, 선, 약, 수잖아. 왜 물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도의 원리와 가장 근접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물은 만물을 이롭게 만들지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 부쟁이라 그러지. 부쟁.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거는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겸손한 태도. 겸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노자가 얘기한 거예요. 도가 사상가인. 물과 같은 이런 부쟁과 겸허의 덕을 가진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진신천성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1번 맹자 사단을 확충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본성을 실현하는 거지 변화한다고는 안 하죠. 맹자에게 본성이 뭔데? 사덕이거든. 선한 인간의 본성. 사단을 확충해가지고 사덕을 실현하라 그러지 사덕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성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생윤에서. 순자밖에 없다고. 이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표현은 맹자가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야. 본성이 선한데 그걸 변화시키면 어떡해. 성선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2번 맹자 군자가 되기 위해서 사욕을 극복해야 된다. 이거지. 사욕을 극복해.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사욕을 극복하라는 얘기 자체는 맹자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노자나 뭐 불교나 이런 입장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군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니까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 되기 위해서 사욕을 극복해라. 그럼 맹자가 딱 한 말이 맞는 거죠. 3번 노자 다수의 관점에 따라서 시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수의 관점도 아니고요. 도의 원리로 봐야 되고요.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노자에 따르면. 왜? 시비를 구분하는 건 인간의 편견일 뿐이야. 옳고 그름이란 뜻이잖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인간의 편견이야. 도의 원리에 따르면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어. 모든 게 옳고 모든 게 글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4번 노자, 분별적 지식을 쌓아 부쟁의 덕을 길러야 된다. 부쟁의 덕을 기르는 건 맞는데 분별적 지식은 도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도가가 유교를 되게 싫어하지. 왜냐면 유교에서 계속 분별적 지식을 쌓으라고 얘기하거든. 공부해라, 막 인위적인 수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자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유교 니놈들이 자꾸 인의예지 같은 쓸데없는 개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분별적이고 인위적인 지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배우게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무위자연으로부터 멀어진다. 자꾸 인위적인 편견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비판했죠. 5번 갑가을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예법을 익혀야 된다. 노자 예법 겁내 싫어합니다. 맹자는 맞는데 인의예지가 다 필요하니까. 노자 같은 경우에는 예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건 다 싫어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도가는 그냥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하라고 하는 수양법은 다 싫어해. 유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들도 다 싫어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8번 갑을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통된 입장만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밑줄 그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 다 O가 나와야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갑 죽음은 중생들이 되풀이하며 받은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다. 끝났어. 일단 중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끝났어. 어디야? 불교야. 중생은 무슨 뜻이죠? 해탈하지 못한 존재들. 동물이든 인간이든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윤회의 굴레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 이 되풀이하며 받은 몸이지. 그게 뭐야? 윤회지, 윤회.
윤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되풀이해서 받은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온이 뭐지? 색수상행식,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5가지의 요소. 누구든 죽고 나면 나쁜 업을 지은 존재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 윤회지, 업보설이죠. 업보설. 선을 행한 존재는 천상에 오르며 돌을 닦아 익힌 존재는 번뇌가 다해 열반에 든다. 돌을 닦는다 뭐 이런 표현은 유불도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번뇌가 다해 열반에 들으면 어떻게 돼? 윤회가 중단돼.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것, 이거 끝났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누구야? 에피쿠로스야. 에피쿠로스 학파. 왜 아무것도 아니지?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존재고, 죽고 나면은 감각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죽음에 따른 고통도 없어. 그러면 죽음을 왜 무서워해야 되는가? 죽음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왜 자꾸 죽음을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래?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혹은 불멸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서 그냥 지금 당장의 마음의 평안, 그 아타락시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감각에 달려 있는데, 결국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이 좋은 거고, 나쁜 것은 고통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건 쾌락이고 나쁜 건 고통이에요. 에피쿠로스가 보기에. 원자들로 구성된 영혼, 이거 떴다, 이거 중요합니다. 조만간 문제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도 원자에 의해서 구성됐다라는 얘기가 에피쿠로스의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건 플라톤이랑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 영혼 불멸설이라 그래가지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원자, 막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 이런 거랑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신성시하는 느낌에 가깝다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영혼도 물질이야.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로 영혼도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몸이랑 영혼이랑 그냥 원자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겹쳐 있는 상태인 거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원자로 흩어지고, 원자 알갱이로 변해서 흩어지고, 육체도 원자 알갱이로 변해서 흩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 이런 걸 유물론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죽음에 의해 흩어지면은 이 영혼이 사라지면서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고통 못 느껴. 죽음을 왜 무서워하냐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제거해주고, 우리한테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도 제거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서 더 평온하게, 아타락시아, 정신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에피쿠로스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억, 그럼 둘 다 공통된 입장으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을 버려야 된다. 불교 입장에서 어때? 불교는 모든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그래. 삶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돼.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건 뭐야? 영원함에 대한 집착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 그런 집착 버려야 되는 거 맞아.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불멸에 대한 갈망, 이런 거 제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신적인 평안함이 오거든. 그러니까 기억선지 맞습니다. 둘 다 동의하는 거라서. 니은,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해체된다. 불교 입장에서는 어때? 오온이 해체돼.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5가지의 요소들이 흩어져서 사라져.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다시 태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해체되는 거 불교 입장에서 맞죠. 오온이 해체된다는 거고,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뭐야?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은 뭔데? 원자지. 원자가 해체된다는 거지. 원자들이 뭉쳐있다가 해체가 되면서 우리가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또 맞는 선지네. 그럼 정답 기억, 니은이네. 디귿, 죽음은 경험 가능한 고통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활과 윤리 내에서 어떤 사람도 죽음을 무서워해라, 공포스러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이데거 정도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에게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도 공포, 두려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둘 다 틀린 거고요. 죽음은 경험 가능한 고통이라는 얘기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틀린 겁니다.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죽음은 경험이 안 돼요. 우리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그래. 죽음은 경험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 고통도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불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죽음은 고통이 맞아.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불교 입장에선 죽음은 경험 가능한 고통인 건 맞는데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없어. 세상의 모든 건 다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서 어쨌든 둘 다 틀린 거. 리을,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게 필연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왜?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 어떤 존재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도 해. 어떤 존재가 해탈을 한 존재는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 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경지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도 틀린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불교 입장에서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건 필연적이지 않아.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해탈하면 죽음 이후에 다시 안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런 존재들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죽음 이후에 뭐 다시 태어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원자가 흩어지고 그냥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그냥 물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려서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합리적인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님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합리적인 존재, 성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도덕적 지위를 지님으로 죽음을 갖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 아래쪽에 바로 이거 나오는 거 보면 알죠. 태아 얘기 나옵니다. 이거 낙태랑 관련된 문제네요. 인공 임신 중절이랑 관련된 문제. 태아는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하면 안 된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합리적인 존재는 성인이야. 성인들은 당연히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 잠재적으로 앞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도 실제로 지금 합리적인 성인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고. 태아들은 계속 냅두고 잘 키워주면 나중에 합리적인 존재가 되잖아. 아직은 아니지만 그냥 앞으로 미래로 합리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태아들도 얘네들을 성인 인간이랑 똑같이 대우해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인공 임신 중절 낙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 여기는 봐봐.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님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성인들이 권리가 있다는 거에는 동의한다. 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로 보면 안 돼. 태아를 성인이랑 똑같은 존재로 보면 안 돼. 태아는 잠재적이고 잠재적으로 그냥 합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는 존재이지 지금 합리적인 성인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지. 태아한테 성인까지의 권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낙태 반대. 낙태 찬성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갑,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의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 낙태 반대하잖아 지금.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애들도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성인이랑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떻게 여성의 인공 임신, 낙태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가 있겠어? 낙태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애초에. 당연히 태아의 생명권은 성인의 생명권과 똑같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의 권리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이다. 그래 낙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니은 태아의 생명권과 성인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가 맞지, 그치?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태아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성인의 존재랑 똑같이 권리를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디귿 낙태 찬성 입장.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거는 인정하는데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성인이랑 똑같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잖아요. 디귿 틀렸고. 리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지, 그치? 다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를 어디까지의 범위로 보느냐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낙태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도 성인도 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해치지 말자. 낙태도 하지 말자는 거고, 낙태 찬성 입장은 성인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성인들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니까 태아는 도덕적 지위가 없어서 낙태를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맥락이라서 정답은 4번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번.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합니다. A에서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질문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이거 딱 봐도 무슨 문제로 보여요? 뭐 지루함과 비참함, 사형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사형제랑 관련된 얘기지. 인간은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베카리아지 뭐. 이거 모르면은 안 되지. 종신노역형 얘기까지 나왔는데. 인간은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신노역형, 영원히 가져놓고 계속 노역, 잔인한 노역들을, 잔인하다기보다는 계속 힘든 노동들을 계속 시키는 그런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두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사형은 어때? 사형은 강도는 겁나 세지만 지속성이 떨어지잖아. 목을 한번 샥 잘라버리면은 그 순간은 사람들이 겁나 무섭다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고. 하지만 종신노역형은 꾸준히 고통을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에게 훨씬 더 큰 공포를 줄 수 있어서
범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베카리아의 공리주의적인 종신노역형 찬성론, 사형 반대론인 거죠. 사형을 당하는 자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이거 끝난 거지 사실. 사형을 당하는 자는 시민이 아니라 적이야.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루소지, 그치? 계약을 파기한 놈. 그는 스스로 사회계약을 파기해서 살인을 저지른 놈일 거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송과 재판 후 입증되고 선고된다. 넌 더 이상 우리 국가 구성원이 아니야. 플러스 도덕적인 인격도 아니고 너는 이제 우리 국경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 늑대랑 비슷한 존재야. 너는 사형되거나 추방돼야 돼 라고 루소가 주장하는 거죠. 병. 재판관의 사형 선고는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내려진다. 보복법 얘기 나오면 끝난 겁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 칸트밖에 없어요.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조만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살인을 한 사람도 죽여야 돼. 살인을 명령한 사람도 죽여야 돼. 살인에 협력한 사람도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칸트야. 칸트 입장에서 무조건 실제로 칼을 푹 찌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푹 찌르는 거에 도움을 줬거나 명령한 놈들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엽적으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 이거랑 관련해서 훨씬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다음 커리큘럼에서 따로 하게 될 겁니다. 사상가 가벌병의 입장을 탐구한다라고 했으니까 베루칸 이렇게 가는 거죠. 베카리아, 루소, 칸트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부터 보면은 A는 베카리아가 yes라고 하고 나머지는 아니오로 연결돼야 되는 선지인데 국가가 사형제를 채택하는 것은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부합 안 하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베카리아 입장에서 국가가 사형제를 채택하는 건 공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공리주의적으로도 종신노역형에 비해 가지고 좋지 않고요. 사회계약론적으로도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생명 양도권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양도받아야 국가가 사형을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사형제를 마음대로 채택을 해버리는 거, 생명 양도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채택해버리는 거는 당연히 사회계약론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베카리아가 주장을 하는 거죠.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루소가 예스, 칸트가 아니온데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야 되는가? 루소 입장에서 맞고 칸트 입장에서 틀린 거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선지 기억하세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게 루소는 법이라는 건 원래 뭘 따르는 거야? 일반 의지를 따르는 거야. 일반 의지가 뭐지?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야. 그럼 법은 뭘 따라야 되지? 전원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법이란. 그걸 위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도 해야 되고요. 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해야 됩니다. 법은 원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루소에 따르면은. 법이라는 건 결국 일반 의지에 따라 만들어졌고 일반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루소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보이는 게 공리주의자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보여요. 여기서.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이지 당연히 루소 입장에서는 범죄를 맞춰가지고 살인 행위도 없어지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형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생명권을 양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칸트 입장에서는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칸트 입장에서는 오로지 뭡니까? 동해 보복적 응보가 똑같은 해악으로 보복해 주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살려주려고 막 사람 범인들을 사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사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복받을 만한 마땅한 행동을 의욕했기 때문에 범죄자를 죽이는 거지 그 어떤 다른 선을 위해서도 형벌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자 그 자신을 위해서나 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그 어떤 다른 선을 위해서도 사형은 시행돼서는 안 되고 형벌은 시행돼서는 안 되고 오로지 동해보복 그 자체가 정언명령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만 행해져야 된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맞고 칸트는 틀린 선지가 맞죠.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루소만 예스라고 연결돼 있습니다. 루소만 맞으면 돼요. 살인법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기억하라고 제가 저스트 디스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겁니다. 사형을 할 수도 있지만 추방을 할 수도 있는 것도 기억해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학력평가에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거의 최초로 뜬 걸로 보이고요. 제 시문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커리큘럼 따라오다 보면은 많이 보게 될 표현일 겁니다. 저스티스에서도 언급했고요. 리을, D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이거 제 시문 분석 문제지. 여기 나와 있어.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도 명령한 놈도 협력한 놈도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명령자도 협력자도 기본적으로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제 시문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니은 디귿을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바로 이어서 11번입니다. 그림의 각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돼. 이러면 너무 스님 같잖아.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불교인데 이게 여기 보면 이게 근데 이게 들고 계신 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잠수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우주복의 헬멧 같은 느낌도 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 목탁 치는 그런 원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게 시험지를 보면서 이분이 스님인 거는 확실한데 이게 뭔가 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혹시 이걸 뭔지 알면은 Q&A로 좀 달아봐 얘들아. 승려가 바루라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식사하는 행위는 바루공양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교지 뭐, 불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루라는 그릇, 이게 바루가 그릇 이름이고요. 음식을 담아 식사하는 행위를 바루공양이라고 하는데, 공양이 식사란 뜻이라서 이는 단지 허기를 달래고 몸을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수행의 일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밥을 먹는 것마저도 이제 해탈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루공양에 참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고 평등하게 남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까지 고려를 하고, 불교에서는 환경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연기론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건 다 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나의 몸과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해와 바람, 흙과 물, 자연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노력 없이는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있는 음식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연기도 깨달을 수가 있고, 식사를 매개로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연습도 하게 되고, 일종의 수행이다. 밥을 먹는 것 자체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식주의에서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1번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평등함을 실천할 수 있다. 그지.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 이런 표현에서 나온 거고, 음식을 먹으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당연히 허기를 달래고 물을 살리는 이 몸을 살리는 수단이기도 하지. 사실 수단만이 아니긴 하지만, 수행의 연장선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기를 달래고 몸을 살리기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만물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걸 깨달으면 안 되지. 만물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아. 만물은 상호 의존적이야. 그게 바로 연기란 단어의 뜻이고, 희한한 건 이것도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는 건데, 이게 만물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알러지 반응이 나와야 돼. 불교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이지 않고 절대로 세상 모든 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환경까지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남기지 않고 먹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없앤다 이런 얘기잖아. 음식을 먹는 행위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할 수 있다.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연습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시문 안에서 근거를 다 찾을 수 있는 무난한 문제였다. 이걸 틀리셨다면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조금 더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루공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행의 연장선상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정답은 3번. 12번으로 갑니다. 이게 오답률 3위 문제였는데,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뭐 항상 이제 롤스 노지, 분배정이랑 관련된 문제는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게 전통이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건 이해되지만 사실 그렇게 분배정의 문제 치고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한번 같이 분석해보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 얘기 나오면 누굽니까? 롤스예요. 롤스.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를 롤스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부 및 자원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라고. 또 최근에 이제 기출의 메타 수업에서 제가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관련해서 엄청 깊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는 복지 국가랑 달라요. 복지 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불평등하게 냅두고, 이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차등의 원칙도 적용 안 돼서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게 냅두고 나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얘네들 굶어 죽잖아 뚝 하고 떼가지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틱 주고 됐지, 약간 생색내는 느낌이라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는 분배의 최초 시작점에서부터 최대한 공정한 기회의 균등도 만들어주고, 한편으론 너무 불평등이 과해지려고 하면은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야 다 같이 이득을 보지 않으면 불평등 그 이상으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거의 사후적 재분배가 필요 없는 수준의 국가지만 그래도 사후적 재분배 복지도 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정의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미리 잡아주는 거를, 부와 자본 소유가 좀 평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똑같은 건 아니지만 최대한 평등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 1원칙과 2원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롤스고,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이거 조만간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올 만합니다. 노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최소 국가죠.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를 우리가 보통 포괄 국가나 확대 국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나대는 국가들은 안 된다. 딱 자기가 할 역할만 하는, 뭐 계약 감독이라든지 개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든지 이 정도의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선 안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표현 기억해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포괄 국가나 확대 국가 같은 애들은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국가가 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니까 이 문장도 앞으로 문제로 딱 나올 만한 표현이라고 보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한 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공리라든지 혹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동정심에 근거한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시민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특히 분배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롤스,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된다.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이 원칙에 있는 첫 번째 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재능과 동기가 비슷해. 소위 말하는 천부적 재능도 비슷하고 열심히 노력할 만한 동기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재능도 비슷하게 타고 태어났고 노력도 비슷하게 했는데 성공할 만한 확률이 다르면 안 되지. 전망은 이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능과 동기가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고 쟤네 엄마 아빠는 가난하니까 이 부모님의 계급 같은 거에 따라 가지고 성공의 전망이 확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대받는 직책이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2번 롤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한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이 뭔데? 차등의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뭐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든 차등의 원칙이든 전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특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최소 수혜자에게까지도 최대 이익을 주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불평등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득을 주는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간주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차등 원칙. 거기에 합의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차등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노직,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야. 노직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재분배가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재분배야. 부정의를 교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재분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노직은 역사적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분배가 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딱 봤더니 이 새끼 옛날에 나중에 부정의를 저질렀네. 얘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이 분필이라는 소유물을 봤더니 내가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강탈한 거였어.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져 있으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부정의 교정을 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해. 오히려 내가 뺏어 왔던 그 사람이 원래 분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분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강제로 소유물만 가지고 온 거니까 소유권은 아직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이 소유물을 다시 돌려줌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해주는 행위가 부정의 교정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소유 권리를 오히려 보호해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의 재분배만 인정한다. 그 외에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복제를 위한 재분배, 복지를 위한 재분배, 그걸 위한 과세 이런 건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4번 노직, 사회에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부정의하다. 사회에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분배가 뭐에 근거한 분배인데? 공리주의지 뭐 공리주의. 노직은 공리주의 되게 싫어요. 왜냐면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소유권을 막 침해해도 상관없거든. 최종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 만들어지면은 일부 사람들의 소유권을 침탈해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돼버릴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공리주의는 그냥 결과만 생각하는 정형적인 분배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노직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5번 갑과 을, 국가는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당연하지. 이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재산을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 가진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롤스는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기본적 자유로서 평등하게 보장되는 거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노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개인들에게 각자 다 평등하게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는 있을 수 있어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평등하게 안 나눠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노직은 이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재산 소유권은 당연히 평등하게 가지고 그 안에서 재산 차이는 좀 날 수 있는 거고 불평등한 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3번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모두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은 종교적 인간, 종교, 비종교적 인간 이런 얘기 나오면 누구야? 엘리아드라고 엘리아드.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한다. 동시에 이 세계 안에는 성스러운 것, 즉 절대적 실제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종교적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살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야. 물론 몸은 세속적인 세계 안에 있겠지.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 세계 안에는 성스러운 것, 즉 절대적 실제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라도 이 신이라는 존재가 말하자면 세속적인 세상이랑 겹쳐져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현실에 드러나는 일, 성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비종교적 인간이라는 종교 안 믿는 놈들이 있어. 이 놈들은 자신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체이며 행위자라고 간주해. 신은 없다고 생각해. 성스러운 건 없다고 생각하고 야 세상엔 과학뿐이지. 내가 인간이 모든 걸 다 해냈지. 이런 식으로 되게 오만하게 생각을 한다고. 초월적인 모든 걸 자꾸 거부한다고. 그럼에도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종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식적으로 생각은 못해도 자꾸 미신이라든지 소위 여러 가지 성스러운 개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듣는 예시가 그런 거라고. 니들 종교 안 믿지? 보통 많은 친구들이 종교 안 믿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종교 안 믿는 애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비종교적 인간이야? 맞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오로지 저 자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수능날 아침에 네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네. 기분이 약간 나쁘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기분 안 나쁩니다. 저는 미역국을 먹으면 뭐 시험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 미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 그러면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담벼락을 지나고 있는데 담벼락에 까마귀들이 막 10마리씩 모여가지고 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까까거리면서 소리를 내. 그래도 불길하지 않을까? 글쎄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막 이제부터 억지. 막 사실은 좀 불길할 것 같은데 이제 앉으려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지. 시험장에 갔는데 연필 같은 거 이렇게 돌리다가 연필도 떨어지고 단추가 갑자기 툭툭툭 풀려가지고 떨어지고 이래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쌤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왜 뭐 극단적이야.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길하다. 아, 좀 기분 나쁜데? 이런 느낌 들면은 사실 과학적이지 않잖아. 그런 생각 자체가. 그건 그냥 전혀 연관이 없는 시험 자체랑은 하나도 연관이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불길한데라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본성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뭔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성스러운 존재 혹은 성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본성을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엘리아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종교 안 믿어도 니들은 원래 본성이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종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종교적 인간은 세계 그 자체를 성으로 간주한다. 그렇진 않아. 세계 그 자체가 성인 건 아니야. 세상이 신인 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세계야. 이 세속적인 세계 속에 성스러움이 개입을 해가지고 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분필을 딱 던졌는데 이 분필이 핑글핑글 돌다가 여기 책상 위에 탁 하고 섰어. 그러면은 뭔가 성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그 분필이 성스러운 건 아니지. 분필 그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니야. 분필 안에 신이 개입했으니까 성스러운 분필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 그 자체가 성 그 자체라고 간주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에게 어떤 사물은 성현이 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물은 혹은 어떤 사물도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분필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지우개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지우개가 갑자기 이렇게 딱 던졌는데 탁 쏘더니 안녕 현수야 나는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성스러운 일이잖아.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게 엘리아드의 관점인 거고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 신을 거부하겠지. 뭔가 막 종교가 나를 얼감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종교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겠지. 비종교적 인간은 자기만 유일한 역사의 주체이고 행위자니까 뭔가 종교에서 신이 역사의 주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뭔가 속박된다는 기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종교를 거부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옳다 안 옳다? 엘리아드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다. 비종교적 인간이라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비종교적 인간이 의식하지는 못해도 종교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가 종교적 의례, 신화 이런 거, 단군 신화 이런 거 믿잖아. 종교 없는 사람도 단군 신화를 보면서 아, 우리 민족의 기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뭐 어떤 사람은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이 이야기 중에 일종의 신화, 어떤 믿음의 기반으로 한 성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이 아예 일말도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오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성스러운 감정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주장하는 게 엘리아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 무가 정답이 되는 거지. X55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갑니다.
갑을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그러니까 둘 다 O로 대답을 하는 질문만 찾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 성향상 장인인 사람이 우쭐에 져서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 거라. 이 제시문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세요. 기출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성향상 장인 이퀄 생산자입니다. 장인인 사람이 우쭐에 져가지고 자꾸 전사의 부류. 이 전사라는 존재는 방위자라고 보통 부르는 존재예요. 방위자. 혹은 전사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수기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이 참견이 나라의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수기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라는 이 표현. 여기만 따로 표시하려고 여기다 네모 친 거야. 요거는 이제 통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산자와 방위자와 통치자가 지금 제시가 돼 있으니까 플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통방생으로 나라의 세 계급을 나누는 거. 성향상 생산자로 태어났어. 나의 선천적 성향이 욕구가 더 많아. 기억나니? 이기, 욕,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영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욕망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욕구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생산자를 하고 기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방위자, 이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면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면 통치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생산자가 방위자를 하려고 그러거나 방위자가 통치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계급의 직업에 참견을 하고 그러면 나라가 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플라톤의 분업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계급을 교환하거나 참견하거나 뭐 내가 막 마음대로 막 선택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라. 너의 타고난 선천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직업은 결정되고 분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장인이 하는 일을 고루 갖추어 반드시 자신이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야 이를 사용한다면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길바닥으로 내앉게 만드는 거야. 뭐가? 자기가 모든 일을 스스로 만들고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들고 사용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자급자족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쓰는 거. 그러면 길바닥으로 나앉는다.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으니까 뭘 하라는 거야? 분업하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급자족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대인과 소인의 일을 나눠가지고 대인은 뭐야? 노심자, 소인은 노력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분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분업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거.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지려면 통치자에게 덕이 요구되는가? 당연히 덕이 둘 다 요구가 되죠. 왜냐하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 덕이 요구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혜의 덕과 절제의 덕과 사실은 용기의 덕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플라톤 입장에서 통치자가 모든 덕을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혜의 덕이 제일 중요하죠. 맹자 같은 경우에 덕이라는 건 도덕성을 의미하는 단어라서 통치자에게 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가? 계층들끼리 예를 들면 맹자 같은 경우에도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어. 노심자가 있고 노력자가 있는데 통치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데 이런 존재들이 서로 역할을 자유롭게 교환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통치자는 대인이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피지배자는 소인이고 도덕성이 약한 사람 말은 이런 말이야. 각자 역할에 따라서 각자 갖춰야 될 능력이란 게 존재하는 건데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막 교환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플라톤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다른 걸 하려고 이행하려 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계급이 있는데 다른 계급이 되려고 막 시도를 한다면은 이거 파멸을 가져다 준다. 나와 있잖아. 계층들끼리 자유로운 역할을 교환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업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선택에 따라서 계급이나 직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 플라톤은 선천적인 능력, 맹자는 도덕적인 능력이지만 어쨌든 그런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자유롭게 역할 교환하고 그런 거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디귿, 장인의 재산 소유가 금지될 때 뭔가 생산자, 장인이라고 하면 보통 생산자예요. 생산자. 뭔가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장인의 재산 소유가 금지될 때 정치에서 이상이 실현되는가? 플라톤도 장인의 재산 소유를 금지하진 않았어요. 플라톤은 누구의 재산 소유를 금지했지? 수호자의 재산 소유를 금지했어. 통치자랑 방위자의 재산 소유를 금지했지 장인, 생산자의 재산 소유를 금지한 게 아니야. 맹자 같은 경우에도 재산 소유를 금지 얘기 자체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둘 다 틀려서 틀린 선지. 사회적 직분은 직업에 따른 역할은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해 정해져야 되는가. 능력은 맞고 선택은 아니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성향에 따른 능력, 맹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능력인 거고 선택은 둘 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막 자기 선택에 따라서 직업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분업을 주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타고난 능력 혹은 후천적으로 쌓은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 능력이 있냐, 역량이 있냐, 덕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배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선택 존중, 막 개인의 자유에 따라 직업 선택 이런 얘기는 분업 강조한 사람들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14번의 정답은 1번이죠. 15번 넘어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함부로 막 파괴하고 그러면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그런 행위는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감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연적 소질이라고 부른다. 인간에게는 자연적 소질이라는 게 있는데 동정심이나 계함수성 같은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자연적 소질이라는 게 도덕성을 촉진시켜줘. 근데 모든 인간은 자기의 도덕성을 지키고 촉진시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 그 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생물이나 동물을 파괴하게 되면 자연적 소질이 약화돼. 동정심이나 감수성이 자꾸 약화가 되고 이 동정심, 감수성이 자꾸 약화가 되고 사라지게 되면 내 도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인간의 의무와 배치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간접적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 의무는 없어. 하지만 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돼. 그런 간접적 의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평등한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야? 싱어 느낌 나죠?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 유일하게 감각 이퀄 쾌고 감수 능력. 그게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야.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항상 이익을 고려해야 되고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싱어의 입장인 거죠. 고통과 즐거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돼.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까지 등장한 겁니다. 병, 모든 생명체 떴다. 모든 생명체는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테일러. 이 고유의 선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테일러가 목적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 자신의 목적,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각각 다 유일한 개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하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칸싱테아. 요게 오답률 1위던데 뭐 그런 이유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 파트, 인간 중심주의, 뭐 동물 중심주의 이런 내용들을 아직은 잘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려 12명의 사상가가 나오는 이 파트에서 아직은 암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 보면은 칸트만 동의하는 표현이어야 돼. 그치?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싱어나 테일러는 해당 안 되고 칸트만 동의하는 표현이어야 돼.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싱어나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 이 의무라는 표현이 보통 나오면요. 이런 표현은 only 직접적 의무만 표현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특히 칸트가 그렇게 보는데 싱어나 테일러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동물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있다. 싱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싱어는 해당 안 되는 게 맞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모든 생명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싱어, 테일러가 빠지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칸트만 해당되니까. 칸트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직접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이 간접적 의무는 보통 가리키지 않고 직접적 의무만 가리키는 걸로 요즘의 평가원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1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스티스 할 때도 뭐뭐에 대한, 뭐뭐와 관련한 이런 표현은 되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요즘 평가원이 약간 그런 트렌드로 냅니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뭐에 대한이랑 뭐뭐와 관련한이랑 이거 막 파고 들어가지고 일일이 그걸 막 파는 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좀
하남자 같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떻게 요즘에 평가원이 실제로 뭐뭐에 대한 직접적 의무만 가리킨다. 뭐뭐와 관련한 의무는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를 다 포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우린 따라가야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B 같은 경우엔 싱어에만 해당돼야 돼요. 칸트, 테일러 빠져야 됩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이거 싱어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테일러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 주체는 오로지 인간뿐이라는 거는 모든 사상과 공통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온리 인간이야. 이건 기억해야 돼.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이라서 인간이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테일러도 지닐 수 있잖아. 테일러는 인간 말고 모든 생명이 다 가지는 거니까. 위치가 D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거는. D 위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3번 C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만의 입장입니다. 칸트, 싱어 빼고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일러 입장에서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들도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요. 테일러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들이 다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각 능력이 없는 생명들도 있거든 충분히.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들도 있다고. 예를 들면 갑각류라든지 이런 애들 좀 애매하단 말이야. 뭐 말미잘이라든지 이런 애들 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지 않았거나 혹은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애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칸트랑 싱어 정도의 입장에만 해당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번 위치는 여기로 와야 돼요. 칸트 같은 경우에 감각 능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 없고 싱어는 감각 능력이 없으면 쾌고 감수 능력 없기 때문에 고려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테일러 위치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4번 D.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야 된다. 이거 꽤 중요한 선지고 이거 고른 친구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을 들어보니까 D가 지금 여기 싱어랑 테일러만의 입장 칸트 빠져야 되거든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금지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칸트나 싱어나 테일러나 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재 왼쪽에다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만 좀 적어보시죠. 자원 활용이라는 거랑 관련해가지고 온리 레건 정도만 삶의 주체를 자원시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건만 삶의 주체인 동물은 절대 자원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인간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할 수 있냐? 활용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 만족된다면 우리가 동물 한 마리를 먹어서 인간 10명이 살 수 있다면 그걸 추구할 수도 있겠죠. 싱어 입장에서. 테일러 입장에서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충분히. 생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원으로 아예 활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소위 우선성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맥락도 있다고. 이것도 저스트 디스에서 쌤이 우선성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빡세게 강의를 해줬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칸트 입장에서 당연히 동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인간 중심주의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인간 칸트, 싱어, 테일러, 레건의 삶의 주체 정도만 빼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칸, 싱, 테 다 해당되는 입장인데 공통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다. 아니고요. 수단적 가치는 가집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거지.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못 지니는 건 아니거든요. 칸트 입장에서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건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이지만 걔네들도 수단적으로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정도는 지닌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가치라는 표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는 세상 모든 존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게 모든 세상과의 공통점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도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고 또 뒤쪽으로 가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16번 뭐 의미 있습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쓰이는데 데이터에 근거해서 성향 반영한 정보를 추천해 주거든. 근데 추천 알고리즘이 검색의 수고를 덜어주고 생활의 편리를 더해주긴 하는데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만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해서 정보 수용자를 자꾸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용자가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조심해야 된다. 자신의 성향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배제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정보도 봐야지.
추천된 모든 정보가 객관적이라는 믿음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되겠죠.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편향될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편리를 주지 않는 정보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정보도 찾아봐야 될 거고. 매체 이용을 금지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한 게 말이 돼 이게 현실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나한테 이제 제공된 정보가 편향되지 않은지 체크도 해보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이거는 생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냥 여기 이거 보고 계시는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보고 정답 맞춰봐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17번 넘어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구평화 얘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벌써 칸트부터 시작하죠. 아 이거 전쟁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화 관련된 문제거나. 영구 평화를 위해서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을 없애야 된다. 이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 같은 것들은 칸트 입장에서 굉장히 많지만 여기 지금 제시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문장 중요합니다. 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만든다 해도 국가 간 계약 없이는 어떤 평화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평화연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걸 물어보면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 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칸트에 따르면 평화라는 게 정언명령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생각을 해보면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언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직접적 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성이 있는 인간이 깊게 생각을 해보면 다들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계약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에도 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언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쟁을 다시 벌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들끼리 반드시 계약을 해야 돼. 그걸 통해 가지고 평화연맹을 만드는 거야. 이 평화연맹을 통해서 뭐가 또 만들어지냐? 국제법이 만들어진다고. 국제법이. 이 국가 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평화연맹을 통해 가지고 만들면 이 평화연맹이 국제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국제법을 평화연맹의 기반에 맞춰 가지고 잘 지켜주면은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요게 영구 평화론의 확정 조항 2항이죠. 국제법은 평화연맹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확정 조항 2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 적극적 평화 이런 내용 나오면 갈퉁이지 뭐. 서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도 없어지고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방하고 제거해야 된다. 이게 갈퉁이 절대로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반드시 외워둬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쓰면 안 돼. 갈퉁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폭력을 쓰면 안 돼. 우리는 가끔씩 악마를 죽이기 위해 내가 악마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갈퉁은 아니 아무리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그만 소극적 폭력 어떤 뭐 간접적 폭력이라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갈퉁의 책 제목이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번 상비군의 점진적인 확대는 영구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칸트가 얘기한 적 없죠. 이건 예비조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칸트는 상비군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상비군이 뭐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근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군비 경쟁의 요인이 되고 서로서로 시비를 걸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비군을 다 점차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칸트의 이 예비 조항이었고요. 그거랑 별개로 예비군은 인정한다. 일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무장훈련하는 것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 이 정도도 심화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2번 칸트가 왜 일종의 예비군 개념을 인정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무장훈련하는 거 인정해준 이유가 뭐야? 혹시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주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어전을 위해 가지고 정기적인 무장훈련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번 칸트 개별 국가가 평화연맹에 소속되려면 주권을 포기. 절대. 평화연맹이라는 건 절대로 주권적 권력체가 아니야. 평화연맹은 본질적으로 주권을 가질 수가 없어. 주권은 오로지 어디만 있어야 되냐? 개별 국가한테만 있어야 되는 거야. 칸트 입장에선 개별 국가는 인격체와 같기 때문에 인격체, 인간한테 인권을 뺏을 수 없듯이 국가한테 주권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평화연맹에 소속된다고 주권이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별 국가들이 UN 같은 거대한 국제기구 안에서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3번 갈퉁, 진정한 평화의 구축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도 허용. 아니라고. 폭력적인 수단은 절대 안 된다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예방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4번 의도적인 폭력을 제거해도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 갈퉁 입장에서. 이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도적인 폭력, 100% 의도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접적 폭력 같은 것들을 뜻하고요. 무조건 의도적이다 이러면 직접 폭력이야. 비의도적인 폭력이라고 보통 갈퉁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건 간접적 폭력이야.
엄밀히 얘기하면은 직접적 폭력은 반드시 의도적이고요.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이랑 문화적 폭력 있잖아.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어. 근데 갈등이 보통 비의도적인 폭력 이렇게 얘기하면 간접적 폭력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 폭력 같은 것들. 그래서 직접 폭력을 제거해도 간접 폭력이 존재할 수 있냐면 존재할 수 있다고. 이것까지 다 해결하는 게 적극적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갈등의 논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갑과 을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순간부터 진짜 평화가 완전히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일단 갈등 무조건 틀리고 들어가죠. 왜? 갈등 입장에서 전쟁이란 건 직접 폭력에만 해당되지 간접 폭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 입장에서 직접 폭력 모든 전쟁들이 없어져도 사실 직접 폭력이 심지어 전쟁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 예를 들면 뭐 테러라든지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등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전쟁이 종식된다는 게 직접 폭력이 다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서 진짜 평화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걸 전쟁이 종식되는 걸 직접 폭력이 다 없어진다고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간접 폭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평화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칸트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쌤이 여기서는 따로 막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칸트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전쟁이 종식되는 것만으로 당장 지금 전쟁이 끝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평화연맹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확정조항 사망이 다 만족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칸트도 틀렸다고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보다 정확히는 칸트가 원래 진짜 평화, 영구 평화를 모든 전쟁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되면 그게 그냥 평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라고 봐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그냥 애매하다라고 표시해두면 되겠고 굳이 따지자면은 O 쪽으로 표시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질서정연한 만민은 끝났네. 이거 롤스네. 질서정연한 사회 얘기하는 거죠.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돼. 만민법의 사회에서 롤스의 이 국제질서의 정의를 만민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자유적 사회가 있고 적정 수준의 사회가 있다라고 롤스가 얘기하는데 둘 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정연해질 때까지 유효한 거야. 원조의 의무는. 거꾸로 얘기하면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정연해지잖아. 더 이상 원조할 필요 없어 라는 원조의 중단점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원조해야 돼. 절대 빈곤 무조건 원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싱어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공리의 관점 얘기도 딱 나왔고요.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제공해서 보다 많은 빈민들을 도와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원을 기왕 원조에 쓰려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싱어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뭐야? 좀 더 빈곤한 나라에 원조하는 게 맞다. 물가가 싼 나라에 원조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효율적인 국가에다가 원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갑, 롤스,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라고 해서 원조의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법 국가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원조 대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쟁의 대상입니다. 무법국가는 미친놈들이란 말이야. 고통받는 사회는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 중에 고통받는 사회도 있고 무법국가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통받는 사회라는 애들은 그래도 대화는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나라를 막 계속 침략하려고 그러거나 소위 말하는 자꾸 자꾸 옆에 있는 나라를 막 침략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거나 그런 태도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력 행사를 하거나 그런 태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법국가는 기본적으로 확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꾸 옆에 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자기 국경을 넓히려고 그러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법국가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좀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들 중에 무법국가가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기억선진 틀린 거죠. 니은 갑 같은 경우에는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여 롤스가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해야 된다. 중단점을 설정해서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라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정연해질 때까지만 유효하다. 질서정연해지고 나면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그 이상 간섭하면 어떻게 된다?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정연해진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물러나라.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조를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맥락이라고. 이 선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디귿 싱어. 원조가 산출할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의 대상을 당연히 정해야지. 이거 싱어는 공리주의자고 공리주의자는 원래 결과충이고 효율충이고 이득충들이에요. 결과를 고려 안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과를 고려해서 원조의 대상을 정해야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원조의 대상을 선택해서 원조로 해야 되는 것이죠. 리을, 롤스, 싱어. 원조는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윤리적 의무이다. 둘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원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싱어, 노직, 롤스 중에. 롤스랑 싱어 같은 경우에도 롤스는 국가 간의 부가 차이 나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불평등을 인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싱어 같은 경우에도 국가 간의 부의 차이를 줄이면 공리가 증진돼? 그런 건 꼭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부의 차이를 줄이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거지.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그걸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지. 전 인류의 행복 증진, 이게 목표다. 싱어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에 해당되게 되죠.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쉬운 문제밖에 안 남았죠.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을 의미합니다. 예술가와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매개로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쟁점 아니야. 그지? 쟁점 찾는 거니까 싸우는 거니까. 싸우는 거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된다고. 이 문제 쉬우니까 빠르게 볼게요. 아닙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지. 예술이 감상자의 성품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윤리에 의해서 평가되는 이게 중요하지. 그치? 그럼 이거 뭐야? 도덕주의지 뭐. 예술은 윤리에 의해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필요할 땐 검열도 받아야 된다. 플라톤 방식, 시인 추방론. 예술이 윤리에 의해 평가되면 예술가의 자율성, 독창성이 침해받을 거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예술본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돼. 이거 신미주의네, 신미주의. 아니, 윤리로 예술 평가해야 돼. 도덕적 성숙을 방해하는 예술 작품이 양산될 수 있어.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의 대립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체크하면 되지. 예술은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것이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쟁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라고 하고 있잖아. 예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가? 이게 싸움이지, 그치? 예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갑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 본연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 윤리에 의해 평가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도덕주의에 해당되는 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윤리에서 평가를 받아야만 돼.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쟁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예술은 감상자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에이, 여기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라고 되니까 맞습니다라고 했잖아.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는 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쟁점이 아니죠.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둘 다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쟁점이 아닌 거지. 예술은 예술과 감상자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인가? 정서적 교류한다. 맞습니다. 둘 다 연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으로부터 창조되는가? 지금 여기 보면은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 추구해야 된다. 자율성과 독창성도 중요하다. 그럼 이 부분은 동의하는 거잖아. 그치? 둘 다. 자율성과 독창성이라는 건 중요하다. 둘 다 예술이 자율성과 독창성으로 창조된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있죠. 정답은 2번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상황 속을 찾아봐라. 상황 속에서 A에게 조언할 걸 찾아봐라. 공동체 이익이랑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끝났어. 이게 뭐야? 이 공동체의 이익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공리라고 부른단 말이야. 공동체 구성원들의 쾌락과 고통을 합친 값을 그냥 공리라고 부르고 그걸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더 크면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고 옳은 거다. 그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행위이다. 그냥 공리주의고 벤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 벤담인 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공리주의인 것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극심하게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락사 허용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때 뭘 최우선으로 해야 될까? 고통받는 환자의 행복만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이면 안 되지. 모두의 행복을 고려하고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지. 법안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에 부합되는가? 자연법 윤리는 아퀴나스, 자연법 윤리랑 관련된 얘기였고요. 공동체 내에 유덕한 시민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유덕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이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덕윤리였습니다. 맥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법안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량을 최대한지 이거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량이 공리니까 이걸 최대화해야 되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고통받는 환자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가. 요건 칸트식이고 칸트. 인격은 항상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5월 10일에 쳤던 4월 학력평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잘 친 친구들도 있고 못 친 친구들도 있겠지만 5월 학력평가의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진짜는 언제 있어? 큰 건 언제 와? 6월 평가원에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까지 뭘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시고, 요거는 지금까지 저랑 분석해왔던 것처럼 반복을 하면서 제시문들을 외워주는 거 정도,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외우는 거 정도까지만 대비를 해가지고 수능 전까지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보겠다. 요 학력평가도. 평가원은 뭐 10번 이상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습만 잘 해주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6월 학력평가 때 해설 영상으로 만나게 될 거고, 저는 또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커리큘럼에서 만나고 6월 평가원 우리 다 같이 잘 보고 그때 한번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해봐요. 오늘 학력평가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현수였습니다.